네, 안녕하세요. 더스틴의 박선현입니다. 예, 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네요. 네,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바빴습니다. 뭐 투어 진행도 좀 했고, 한국에 와가지고 좀 자료조사도 좀 하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자료가 모인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올해 어떤 바이크가 가장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고 해당 클래스에서 의미가 각별한지 이제 그거를 먼저 이야기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뭐 일제 4대 브랜드와 뭐 유럽 브랜드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이제 그 브랜드들의 어떤 명과 암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연말이고 이제 거의 바이크들 판매량 집계가 어느 정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브랜드의 어떤 흥망성쇠를 업과 다운으로 간단하게 간추릴 예정이라서 흥미진진하고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바로 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먼저 이야기할 거는 어떤 바이크가 올해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고 어떤 바이크가 해당 장르에서 가장 의미가 각별한가, 이제 그걸 이야기해 볼 건데, 가장 먼저 어떤 장르를 이야기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이 장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바이크 시장 분위기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장르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장르를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혼다 ADV 350을 뽑았는데, 물론 이게 판매량으로 보면 더 잘 팔린 스쿠터들 많아요. 근데 이게 ADV 350은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스쿠터인데 판매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한 3배 정도 늘었거든요. 이게 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흐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ADV 350을 뽑았습니다. 올해만 한 1,400대 정도 팔았어요. 근데 푸르자보다 한 100만원 비싸거든요, ADV가. 이게 3배가 늘었다는 거는 물론 푸르자가 훨씬 많이 팔았어요. 푸르자는 상용과 레저바이크 시장에 걸쳐있는 바이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이 팔릴 수밖에 없죠. 단순히 이 ADV 350의 이 아웃도어 무드에 푸르자보다 100만원을 더 태울 수 있는 사람이 3배가 늘었다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이지 않은가. 아웃도어를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제품이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게 그 제품을 구입하는 것에 굉장히 큰 변별력으로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우리가 헌터커브 CT125, C125도 비슷한 가격대에 있어요. 근데 C125의 판매량과 CT125의 판매량은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이 어떤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제품 판매에 지금 직접적으로 관여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웃도어 무드의 스쿠터 중에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표 모델이 올해의 스쿠터를 차지한 혼다 ADV 350이 있을 것이고, 동사의 X 어드방, 이것도 굉장히 몇 년째 잘 팔리고 있죠. 작년보다 올해 좀 더 팔렸어요. 한 220대 정도 팔렸는데 굉장히 순항 중이고, 그 BMW C400X도 GS들 이미지를 좀 가져오면서 그런 아웃도어 무드의 스쿠터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작년보다 한 1.5배 정도 더 팔렸어요. 얼마 전에 유럽 갔을 때도 아웃도어 스타일의 스쿠터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티맥스가 진짜 잘 팔리는 바이크였는데 지금은 푸르자 많이 보이고 엑스 어드방, 그리고 ADV 350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흐름은 아니다. 이게 그 어드벤처 맛 스쿠터가 사실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죠.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혼다의 EG90이라는 아웃도어 스쿠터가 있었고, 또 야마하 비위즈도 있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그 대림의 ATS라고, 근데 그것도 좀 아웃도어 스타일의 스쿠터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벼운 뭐 트래커나 엔듀로 약간 이런 가벼운 스타일과 스쿠터를 접목한 오프로드 맛 스쿠터였다면, 지금 ADV 350이나 뭐 혼다 엑스 어드방이나 이런 것들은 듀얼 퍼포즈 어드벤처 바이크들, 좀 무거운 그런 바이크들과 스쿠터를 융합한 그런 형태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혼다의 어드벤처 바이크들의 존재감, 트렌즈알프나 아프리카 트윈, 이것의 존재감보다 ADV 350과 그 엑스 어드방의 존재감이 제가 느꼈을 때는 훨씬 크거든요. 뭐 헌터커브까지 포함하면 그게 훨씬 커요. 어떤 그런 활동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그냥 단순히 아웃도어 무드만 있으면 된다, 아니면 어드벤처 무드만 있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런 어드벤처형 스쿠터의 인기는 한동안 쭉 이어질 것 같아요. 이 추세를 시작한 바이크는 엑스 어드방이었지만 이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바이크는 ADV 350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올해의 스쿠터는 혼다 ADV 35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장르로 넘어가 볼게요. 예,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약간의 사심으로 두카티 몬스터를
뽑았는데 이게 두카티 몬스터가 올해 약 한 80대 정도 판매가 되었어요. 두카티 내부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바이크긴 해요. 바이크 시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팔린 네이키드 바이크냐 하면 그건 아니죠. 왜냐면 두카티는 좀 뭐라 그럴까, 특수한 브랜드로 봐야 되니까. 뭐 야마하 XSR 900도 있고 혼다 CB650R 뭐 E클러치 이런 모델은 딱 한 달 판 게 이미 이 두카티 몬스터보다 더 많이 팔았거든요. 단순히 판매 수치만 갖고 몬스터랑 이야기를 하기에는 몬스터보다 많이 판 바이크들은 이미 많다. 근데 이제 제가 몬스터를 올해 바이크에, 올해 네이키드 바이크에 뽑은 이유가 있겠죠. 두카티라고 하는 나름 매니악한 바이크에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올해 뭐 바이크 시장이 불황이다, 이거는 매니아든 매니아가 아닌 그냥 일반 유저든 뭐 누구나 다 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몬스터는 작년보다 더 팔았어요, 올해. 이 정도 되면 기염을 토했다,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제 저도 예전에 몬스터 S2R 1000이라는 모델을 탔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몬스터는 그 슈퍼스포츠 바이크의 공도형 버전이었어요. 좀 빡센 바이크였단 말이죠. 좀 괴팍한 바이크.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두카티에서 몬스터를 굉장히 길들인 거죠. 몬스터를 길들여서 좀 사회성도 생겼고, 그리고 그때의 그 빡센 바이크는 지금 두카티에서 스트리트 파이터가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몬스터는 그래서 그 스트리트 파이터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빡센 거를 내려놔도 되는 바이크가 된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근데 이렇게 이제 두카티에서 몬스터한테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고, 그렇게 새로 부여된 역할이 시장에서 상당히 괜찮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좀 이런 신호를 보여가지고 두카티에서 엔트리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이크가 몬스터거든요. 뭐 다른 브랜드로 보면 이미 몬스터는 굉장히 높은 바이크인데 두카티 내부에서는 엔트리가 몬스터가 됐어요. 뭐 나름 두카티의 엔트리 역할을 몬스터가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몬스터보다 많이 팔린 바이크들이 있지만 되게 몬스터가 두카티를 힘들게 견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약간 소년소녀 가장 같은 느낌인데 그 힘듦을 제가 공감하는 의미로다가 그리고 그 의미가 굉장히 두카티에게 각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의 네이키드 바이크에 두카티 몬스터를 뽑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생각이 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르는 이제 네이키드 이야기 했으니까 뭐 슈퍼스포츠로 가야겠죠. 이거는 진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한 판매량이 한 30% 이상 날아갔는데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레플리카가 S1000WR이거든요. 그럼 그냥 많이 팔렸으니까 요거를 올해의 슈퍼스포츠 바이크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뭐 아니면은 출시 소식만으로 예약을 한 1500대 받았던 혼다의 CBR600R를 올해의 슈퍼스포츠로 이야기해야 되나,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의외실 건데 가와사키의 닌자 ZX4RR을 꼽았습니다. 닌자라는 이름이 사실은 북미에서 GPZ900R이 출시할 때 닌자라는 이름을 달아달라 하고 북미 딜러에서 일본 가와사키에다 요청을 했어요. 북미 딜러가 워낙에 이제 뭐 존재감이 막강하니까 그걸 안 들어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걸 들어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약간 오글거리는데 이래가지고 북미에만 닌자라고 그 사이드 카울에다 이름을 달고 나머지에 판매가 되는 바이크들은 닌자라는 이름을 사실은 안 썼어요. 근데 그게 진짜 홈런을 치죠. 거의 만로 홈런을. 그러면서 그 가와사키의 고성능 바이크는 닌자다, 공식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와사키에서도 그 이후에는 슈퍼스포츠 바이크나 좀 그런 최고속, 뭐 고성능 이런 게 강조된 바이크들은 전부 닌자라는 이름을 쓰게 됐는데, 그냥 이 동양권에서 생각하는 닌자는 되게 가볍고 막 경공술 막 날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뭐 조용히 다니고. 그 북미에서 생각하는 닌자는 좀 슈퍼히어로 같은 특수 능력을 갖고 있고 이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닌자에 가장 걸맞는 바이크가 이 400cc 닌자이지 않은가. 아무튼 뭐 잡설이 좀 길었는데 이게 일단 제가 이 닌자 ZX4RR을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번호판 달린 게 한 159대 정도 등록됐다, 이렇게 보여요. 아마 이걸 구입해가지고 번호판 안 달고 서킷만 다니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최소 한 160대 이상은 올해 팔린 것 같습니다. 이게 400cc 치고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이게 1650만원이란 문턱은 꽤 높은 문턱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가와사키 팬이 두텁다, 그걸 첫 번째 이유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그 왕년의 400급 4기통 바이크, 그 레플리카에 대한 향수가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이 두 가지 이유가 ZX4RR이 한 160대 이상 판매가 된 저력인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1980년대,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에서 그 400cc 4기통 4T 레플리카 그리고 250cc 2T 레플리카, 이 두 가지 클래스는 아마추어 레이서가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등용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클래스가 굉장히 과열이 됐었고 그 레이스에서 성적이 곧바로 바이크의 판매로 직결되는 좀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클래스에 진짜 사활을 걸었어요. 그 브랜드의 사활을. 어느 정도로 레플리카가 인기가 많았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건데 슈퍼커브도 우리가 110cc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50cc 레플리카가 출시를 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레플리카가 인기가 많았어요. 어떤 이제 그런 분위기가 1980년대부터 완전히 성장을 하다가 한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이제 그 버블이 본격화되면서 좀 사그러들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 유행이 늦잖아요. 그래가지고 밀레니엄쯤이 제가 생각했을 때 피크인 것 같고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어요. 이제 그 당시에 사기통 레플리카에 대한 향수가 있는 사람들, 아마 이번에 ZX4RR을 구입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그때 바이크를 탔었던 분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뭐 어떤 시대의 흐름이 있고 뭐 지금에 와서 우리가 예전에 NSR이나 뭐 야마하 TZR이나 이런 것처럼 250cc 2T 그 레플리카를 만날 수는 없죠. 뭐 모토로라에서 아날로그 스타텍을 다시 출시해 줄 확률과 비슷해요. 그냥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의미의 레이스 레플리카가 닌자 ZX4RR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가 마지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400cc 사기통 닌자를 구입한 분들은 이 바이크를 자기의 어떤 마지막 바이크로 생각하고 구입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내가 소장할 바이크로. 이런 의미에서 오는 무게감을 저도 공감을 하고, 뭔가 우리가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산출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런 가치를 저는 또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단순히 판매량을 넘어가지고 올해 슈퍼스포츠 바이크의 ZX4RR을 선정하였습니다. 이거는 고민도 없이 그냥 레벨 1100 DCT가 그냥 압살했어요. 이게 이미 레벨이 하나의 장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레벨 500, 뭐 레벨 1100 이런 것들이 뭐 하나의 장르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레벨 500이 토탈 한 1000대 넘게 팔렸고 그 레벨 1100이 올해 토탈 한 1000대 이상 팔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DCT 모델이 한 70% 돼요. 오버리터 바이크가 1000대가 저는 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오버리터 바이크가 1000대 넘게 팔리는 세상이 올까? 그랬는데 오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이게 그러면 레벨이 왜 인기가 있을까? 이게 쉬운 바이크의 수요는 언제나 있습니다. 혼다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낮아서 발이 잘 닿고 DCT니까 변속도 필요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레벨이 배기량과 그 바이크의 외관이 무색할 정도로 다루기 쉬운 바이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쉬운 바이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스쿠터 아니면 뭐 언더본 이런 형식이 많은데, 레벨은 초보자용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나잖아요. 굉장히 뭐 디자인으로 보면 위풍당당한 바이크인데, 이게 뭐 라이딩 스킬과 상관없이 시각적 포만감이 큰 바이크에 대한 수요는 누구에게나 있다. 근데 거기에 정확히 레벨 1100이 부합하는 바이크여가지고 이게 인기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제가 뭐 느꼈던 게, 크루저면 뭐 V-트윈이어야지, 크루저면 할리지, 요 공식이 무너진 거 아닌가. 아직도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제 그거는 그냥 속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밖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시대와 안 맞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 크루저의 정의를 새로 쓰고 있는 레벨 1100이 올해의 크루저 바이크에 선정되었습니다. 일단 이게 한 1100대 정도 팔렸어요. 그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야마하, 뭐 트레이서, 혼다 NT까지도 라이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BMW XR 비슷한 목적을 가지는 그런 바이크들 중에서 일단 가장 많이 팔린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실제로 제가 GX를 경험해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온로드 위주의 장거리 여행용 바이크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이것보다 더 좋은 구성이 있을까? 이것보다 더 재밌는, 또 이것보다 더 쾌적한 그런 바이크가 있을까? 있겠죠. 있는데 그것들이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이 2천만 원이 넘는 바이크면 사실 가성비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이 2천만 원이 넘는 바이크가 가성비가 좋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구성이 뛰어나고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뭐 스즈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디자인이 조금 발목을 잡았었는데 요즘 스즈키들은 디자인도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딱히 GX는 단점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의 온로드 투어러에는 스즈키 GSX S1000 GX를 선정하였습니다. 이게 확실히 클래식 바이크는 엎치락뒤치락 하던 기류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R1290가 폭삭 주저앉아 주면서 트라이엄프 T120이 확실히 주도권을 잡은 것 같아요. 뭐 트라이엄프 T120이 잘해서도 맞지만 R1290가 너무 못해서도 맞아요.
그 반사이익이라고 좀 봐야겠죠. 이게 이제 트라이언프 본네빌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한 바이크라면 이래야 한다, 어떤 그런 교과서적인 디자인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외관 자체는 굉장히 클래식한데 이게 성능까지 클래식한 바이크는 아니거든요. 그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성능에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퍼포먼스에서도 전혀 아쉽지가 않다. 그리고 클래식 바이크는 데일리로 사용하는, 꼭 외곽 투어가 아니더라도 그냥 시내에서 타는 빈도가 굉장히 높은 장르거든요. 근데 그래서 또 너무 자극적인 바이크면은 약간 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또 클래식 바이크스러운 좀 그런 슴슴한 매력은, 그런 미덕은 또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게 할리는 좀 부담스럽고, W800이나 모토구치 이런 것들은 어딘가 조금 아쉽고, 그리고 R9T는 그거는 이제 클래식해 보이지가 않고, 조금 요런 사람들한테 그 T120이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클래식 바이크는 T120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드벤처 바이크에 그냥 듀얼 스포츠까지 넣었어요. 이걸 구분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이게 단순히 많이 팔린 것도 사실인데 이 씬의 팽창을 견인했다, 이게 그 CRF의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혼다가 무섭죠. 이렇게 많은 바이크들을 올해 바이크에 놓고 있다는 게. 정말 많은 신규 어드벤처 라이더들이 CRF로 흙길을 밟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고, 대부분의 장르들, 다른 장르들은 상향 전파라고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PCX를 타던 사람이 포르자로 가고, 포르자를 타던 사람이 포르자 750으로 가고, 약간 이런 테크트리가 있어요. 이게 바이크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향 수요도 있는 장르가 이런 듀얼 스포츠나 어드벤처 장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커브 타다가 CRF로 물론 갈 수 있죠. 물론 갈 수 있는데 GS 타다가 CRF 기추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작년 208대 팔았습니다. 올해 한 350대 팔았거든요. 작년에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서 더 사고 싶어도 못 사서 208대만 팔렸던 것도 사실이 있어요. 그래도 350대라고 하면은 작년 판매된 거에 거의 한 1.7배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매뉴얼 바이크를 통틀어서 125까지 포함해서 통틀어서 5위예요. 종합 5위. 이런 장르 모델이 매뉴얼 통합 5위라는 거는 진짜 대단한 수치거든요. 이 급에서 라이벌이라고 보면은 보그 300 랠리, 이게 한 80대 정도 팔렸고, KTM 390도 작년 대비 2배 정도 팔았는데, 원래 많이 팔던 바이크가 아니니까 2배를 팔아도 한 60대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도 늘었다는 거는 중요한 신호니까. 혼자 팔 때 200대 팔았는데 다른 바이크들의 공급이 미약하지만 생겼음에도 350대를 팔았다는 거는 듀얼 스포츠라는 장르의 인기를, 경량 어드벤처라는 장르의 인기를 CRF가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아마 CRF를 필두로 한 가벼운 어드벤처 바이크의 수요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더라고요. 골드윙이랑 각축전을 벌였는데 그래도 로드글라이드가 더 많이 팔리기도 했고, 현재 할리 데이비슨에서 되게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혼다에서는 골드윙 말고도 잘 팔리는 바이크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할리 데이비슨에서는 뭔가 로드글라이드가 굉장히 핵심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골드윙과 각축전을 벌였는데, 로드글라이드가 약간 더 많이 팔린 거, 그리고 그 브랜드 내 입지 이런 걸 고려해서 할리 데이비슨의 로드글라이드를 올해 럭셔리 투어러에 뽑았습니다. 이게 혼다 골드윙의 상황이 어떻게 예를 들을 수 있을 거냐면은, 자식들이 잘 나가, 본인도 뭔가 은퇴했는데 연금도 빵빵하게 잘 나오고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어. 그래서 딱히 걱정이 없는, 은퇴하고 되게 여유로운 가장 같은 느낌이에요. 로드글라이드도 가장은 가장이야. 근데 기러기 아빠 같은 느낌인 거지. 버는 돈 족족 다 외국으로 보내고 있는, 밑빠진 독이 물붓기 하고 있다는 뜻이지. 한 집안의 가장인 것은 골드윙도 마찬가지고 로드글라이드도 마찬가지예요. 골드윙은 본인이 굳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집안이 잘 굴러가는데, 로드글라이드는 만약에 본인이 삐그덕 하는 순간 그냥 그 집안이 날아갑니다. 풍비박산이 나요. 딱 들어봐도 지금 로드글라이드 상황이 쉽지가 않죠. 아니, 할리 데이비슨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측은지심 때문에 로드글라이드를 올해 럭셔리 크루저에 넣은 게 있는데, 뭔가 럭셔리라는 단어와 지금 이 측은지심이 조금 안 어울리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에 로드글라이드 디자인이 좀 크게 바뀌었죠. 바뀐 외관도 여전히 그 웅장함이 강조되고 좀 묵직한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외관만 보면은 꽤나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타보면은, 아니 이렇게 큰 바이크가 이렇게
뭔가 가볍게 움직인다고 이런 느낌이 드는 바이크예요. 이 핸들링의 경쾌함이 굉장히 큰 반전 매력이죠, 로드글라이더한테는. 뭐 스피커도 들어가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페어링이 많이 들어가요. 머리 자체도 크고. 근데 이게 차대에 물려있기 때문에 핸들링 자체는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샤크 노즈 페어링이라고 하잖아요. 상징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또 이 상징적인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페어링을 핸들에 묶지 않았다는 걸로 그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은 거죠. 뭐 단순히 외관이 이뻤으면 한 1, 2년 팔리다가 엄청 인기가 사그라들었을 거예요. 그게 어떤 주행성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바이크이기 때문에 그 로드글라이드가 이렇게 뭐 할리 데이비슨 전체를 이끌어갈 만큼 롱런하고 있는 그런 바이크가 된 것 같아요. 올해가 그 불황이라고는 하지만 골드윙과 로드글라이드는 어찌됐든 팔린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올해의 럭셔리 투어러 장르는 할리 데이비슨의 로드글라이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브랜드별 분석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일제 4대 브랜드를 먼저 이야기할 건데 그 중에서 혼다를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역시 혼다는 그 단단한 라인업, 바이크 자체의 높은 신뢰도, 합리적인 가격 정책, 그리고 뭐 판매망, 정비망 이런 것들 때문에 압도적인 1위죠. 빈틈이 안 보인다 그럴까? 제가 작년 이맘때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혼다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리스크가 배달 업황의 불황이다. 그 PCX 코리아라고 어떤 그런 조롱을 들을 정도로 혼다가 PCX 판매량이 좀 높았었는데, 이제 PCX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은 배달 업황이 안 좋으면 그거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용 모델에서 레저 모델로 코어가 이동해야 된다, 어떤 그런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올해 그 작업이 상당히 성과를 좀 이끌어냈습니다. 일단 PCX 슈퍼커브 비전 한 14% 정도 판매가 줄었습니다. 그 PCX 슈퍼커브 다음으로 많이 팔린 게 포르자 350인데, 포르자 350이 5,000대 이상 팔렸어요. 5,000대. 그 작년도에도 되게 많이 팔았는데 작년도 대비 한 50% 이상 상승한 거거든요. 포르자는 상용에서도 수요가 있지만 그냥 일반 레저 바이크, 출퇴근이든 아니면 여행이든 이렇게 일반적으로 바이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수요가 꽤 큰 모델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헌터커브가 많이 팔렸습니다. 약 1,700대. 이게 작년에 한 1,800대 팔았는데 이거랑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로 소비되는 바이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혼다 MSX125, 그러니까 그롬, 이제 그거랑 몽키는 사실 거의 비슷한 바이크거든요. 근데 그 MSX보다 몽키를 한 2배 이상 더 많이 팔아요. 가격도 훨씬 비싼데,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그런 색깔이 들어가 있는 바이크와 온전히 기능만을 수행하는 바이크와 그 라이프 스타일로서 어떤 매력이 어필되는 바이크가 인기가 높다, 그런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올해 바이크에 선정된 ADV 350, 뭐 이거 초대박을 쳤죠. 뭐 랩을 미쳤고, 그 다음 순위에 있는 바이크들이 뭐 CRF 300, CL500, 이것도 전년도 대비 한 2배 정도 더 팔렸어요. 그리고 뭐 트렌잘프, 트렌잘프 조금 어렵다 그랬는데 올해 한 100대 팔았더라고요. 23년보다 한 4배 정도 성장한 수치거든요. 혼다에서 그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바이크들이 레블 말고, 레블은 뭐 워낙에 스터디셀러였으니까 공교롭게 아웃도어 틱한 바이크들이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죠. 10명한테 여론조사 한 것보다 10,000명한테 여론조사를 한 게 훨씬 신뢰도가 높을 거잖아요. 판매량이 가장 많은 혼다에서 이런 흐름을 보인다는 거는 이 업계의 트렌드로 봐야 되지 않나. 지금 혼다가 약한 부분은 리터급 슈퍼스포츠, 오버리터 어드벤처 바이크, 그리고 클래식 바이크, 이 정도가 좀 혼다에서는 약한 클래스고, 나머지는 그 배달부터 그 럭셔리 투어러, 그 골드윙까지, 골드윙도 한 400대 팔렸거든요. 전부 다 해당 카테고리에서 전부 다 베스트셀러들입니다. 그 상용과 럭셔리 클래스 바이크까지 한 브랜드에서, 도요다에서도 뭐 도요다 그리고 렉서스 이렇게 브랜드를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한 브랜드에서 같이 파는데 이렇게 잘 팔리는 브랜드는 진짜 드물어요. 그 어려운 거를 혼다는 잘하고 있다. 또 그 다음에 내년에 그 ST125 닥스가 출시가 되죠. 이게 제가 일본에서 실물도 보고 뭐 살짝 이렇게 경험을 좀 해봤어요. 닥스의 그 개발 슬로건이 패밀리 앤 레저 스니커거든요. 스니커 운동화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볍고 경쾌하고 캐주얼하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는 패밀리가 들어갔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고 쉽게 캐주얼하게 탈 수 있는 물건, 이게 이미 개발 슬로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닥스의 가장 큰 특징은 차대가 그 연료 탱크까지 겸하는 방식인데, 과거에 닥스 그리고 샤리 이런 바이크들이 이 프레임 형식을 취했는데 이걸 T본 프레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슈퍼커브 같이 그 원심 클러치를 갖추고 있고, 또 그 휠은 12인치 2인 승차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퀴는 12인치인데 2인 승차가 되니까 바이크 자체는 좀 길어. 그래서 이제 낮고 긴 실루엣,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 닥스훈트를 닮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크 이름이 닥스가 된 건데, 뭐 디자인 딱 보면은 과거의 인기 모델을 다시 재출시했다, 뭐 이걸 모르는 사람이 봐도 외관에서부터 풀풀 나죠. 그냥 뭐 차로 치면 그 미니쿠퍼 같은 캐주얼이 우리가 그냥 한없이 편하기만 하다고 장땡인 건 아니잖아요. 또 이뻐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뻐지잖아요. 심리적으로도 이게 신체적으로도 다루는 것에 저항이 없어야 하면서 그 캐주얼이라는 가치를 봤을 때 또 외관이 귀엽고 이뻐야 되는 그런 것들을 그럼 놓친 게 있는가?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걸 놓친 게 있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닥스는 인기가 없을 수가 없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닥스, 몽키 뭐 이런 저백이랑 레트로 모델들이 라인 한 개에서 생산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태국에서 만드는데 몽키를 만들면 닥스를 못 만들고 닥스를 만들면 몽키를 못 만들고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닥스가 인기가 많다고 그래도 닥스 생산을 무작정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아마 최소 출시하고 한 2년 정도는 공급이 좀 딸리지 않을까. 이게 몽키가 1년에 한 800에서 600대 정도 팔리거든요. 저는 최소 몽키보다 더 많이 팔 것이다. 또 혼다의 긍정적인 요인 한 가지는 바로 이 클러치의 도입이죠. 과거 혼다는 그 일제 4대 브랜드 중에서 가장 먼저 그 2T의 종식 그리고 어떤 4T로의 전환 이거를 주도했던 브랜드거든요. 지금 이 자동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가 가장 가깝게 혼다의 자동화의 산물, 이게 뭐가 있냐면 슈퍼커브죠. 바로 슈퍼커브. 낮은 비용으로 클러치 조작을 생략했다는 거, 이것만으로 그 매뉴얼 바이크보다 진입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과거에 그 슈퍼커브를 백색 가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혼다는 바이크 조작을 간소화시킨다는 게 바이크 판매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어느 브랜드보다도 잘 알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혼다의 엔진들은 항상 그 동급에서 압축비를 낮은 쪽으로 설정하는 특징이 있어요. 압축비가 높을수록 예민한 엔진이 되죠. 이것도 타기 쉬운 바이크를 우선시하는 혼다의 철학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쉬운 바이크를 강조하는 혼다도 쉬움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거 삽질도 꽤 했어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토크 컨버터형 그 오토미션을 오토바이에 그 CB750이 이식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한 1970년대 정도 되는데, 혼다는 자동차도 만들고 모터사이클도 만들고 이걸 같이 만드는 식스휠 브랜드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가능했었는데, 뭐 결론만 놓고 보면 시원하게 망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DN01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 또 오토미션을 선보였는데, 근데 이것도 뭐 아주 그 소수의 매니아만을 남기고 후련히 사라졌죠. 근데 그 다음이 DCT. 이거는 뭐 초기에는 조금 말이 나왔는데 지금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주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 같죠, DCT는. 그리고 이제 현재 이클러치까지 왔어요, 혼다가. 저는 이 이클러치가 혼다의 그 신의 한 수라고 보입니다. 이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이클러치는 자동 변속기는 아니고 그냥 자동 클러치의 개념인 거죠. 변속은 해줘야 돼요, 사람이. 근데 이제 이거의 좋은 거는 라이더가 주행 중에 언제든지 클러치에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 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오프로드 상황에서 좀 그런 반클러치 조작이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그 좁은 헤어핀 같이 뭐 낙차가 있는 이렇게 그 선택적으로 반클러치를 쓰고 싶을 때 라이더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상당한 장점인데, 보니까 이 클러치 유닛은 기존의 바이크 이렇게 외부에 장착하는 시스템이고, 만약에 파손이 되거나 고장이 나도 그냥 클러치 쓰면 되니까 뭐 자력으로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다양한 바이크에 접목이 가능한데 그중에 어드벤처 바이크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클러치가 있어서 단점이라는 게 딱히 생각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바이크를 사는 사람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일단 시동이 안 꺼지니까. 저 이 클러치가 들어간 바이크를 피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도 아, 역시 혼다다, 뭐 그런 좀 생각이 들었죠. 레저 모델로서의 체질 개선, 그리고 내년도 출시할 닥스, 이런 것들의 어떤 호재, 그리고 이 클러치로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혼다 바이크를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런 몇 가지 요소들 때문에 혼다 바이크 추세는 당연히 업입니다. 일단 야마하의 24년도는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이 야마하의 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야마하도 우리나라에서 스쿠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인데 이게 좀 판매가 좀 많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신차를 출시를 했거든요, 올해. 근데 그 신차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이게 MX 125가 한 12% 정도 감소를 하고, MX 155도 지금 현재 수치로 보면 한 14%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혼다 뭐 커브나 뭐 PCX 상용 위주의 바이크들과 비슷한 감소 수치예요. 이거는 그냥 그 페달 업황의 감소에 의한 그 자연스러운 감소폭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엑스맥스가 작년에 소폭 그 포르자 350보다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포르자 350이 엄청나게 팔았어요. 근데 엑스맥스는 줄었어, 오히려. 너무 그 명암이 갈려요. 그리고 이게 야마하의 어떤 최대 효자 상품이 T맥스인데 이 T맥스마저 한 10% 이상 감소했어요.
야마하의 나머지 그 매뉴얼 바이크들, 이게 바이크 시장이 뭐 불황이다 이거를 감안했을 때 뭐 작년이랑 얼추 비슷하게 팔렸으니까 이제 그 다른 매뉴얼 바이크들은 나름 선방을 했거든요. 그 신차 트레이서 9 GT 플러스 그리고 뭐 XSR 900GP 뭐 이런 바이크들이 시장에서 생각보다 그 큰 반응을 못 이끌어냈죠. 신차는 반응이 없고 또 원래 잘 팔리던 일부 모델들이 부진하고 있고 지금 야마하는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단 우리나라의 현상이 아니고 해외 반응을 봐도 TMAX가 좀 감소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포르자 750이나 엑스 어드벤처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물론 테네레 출시가 강력한 한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어드벤처를 좋아하니까 테네레가 출시되면 좋겠지만 근데 그거는 그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국한된 이야기라고 뭐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처럼 그런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기종인 거지, 이게 보통 그냥 일반 라이더들한테는 그게 딱히 뭐 수입이 되든가 말든가 이런 기종일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예를 들면은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가 국민 가수가 될 수가 있는데 헤비메탈 부르는 가수가 국민 가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 테네레가 그 수입이 되더라도 그 부진을 반전시킬 만큼 그런 히어로로 등장하기에는 뭐 쉽지 않습니다. 잘 팔아봐야 1년에 한 100에서 150대 시장인데, 이게 물론 그 테네레를 수입해서 팔면 야마하 브랜드 이미지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 부진을 견인해줄 그런 한방이 있는 바이크가 뭐 야마하 라인업에 안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베트남에서 그 PG1 실물을 봤는데 요거는 수입되면 좀 꽤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뭐 아마 인증 때문에 수입이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야마하에서도 그 YAMT라고 오토미션 발표했죠. 혼다 E클러치가 막 이렇게 불이 잘 타고 있는 그 화로에다가 E클러치로 장작을 더 부어주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야마하는 좀 불길이 사그러들고 있는데 이제서야 뭔가 그 나무가 들어가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혼다의 E클러치의 존재감과 그 야마하 YAMT의 존재감은 뭐 당연히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럼에도 뭐 워낙에 MX랑 XMAX 이게 절대적인 판매 수량 자체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판매량이 감소했다라는 거지 판매 수량 자체가 적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못 팔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야마하보다 못 파는 브랜드가 훨씬 많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지금 야마하의 분위기는 안 좋은 게 사실이다. 그래가지고 야마하 팬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야마하는 다운. 일단 스즈키는 앞에 뭐 혼다, 야마하 이 브랜드랑은 분위기가 달라요. 비즈니스에서 진짜 큰 폭으로 성장을 했어요. 버그만 스트리트가 거의 작년 대비 2배 정도 팔았더라고요. 올해 1400대 정도 팔았는데 공교롭게 MX가 올해 감소한 수치만큼 버그만이 더 팔았어. 스즈키의 기존 모델들은 좀 이제 비슷하게 팔리거나 감소가 좀 됐어요. 매뉴얼 바이크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스즈키의 신차들 뭐 GSX 8R이나 GSX S1000GX 그리고 V스트롬 800D 같은 바이크들이 효과적으로 좀 그거를 틀어 막아주는 좀 그런 모양새였는데, 이게 스즈키에서 현재 부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면 그 스즈키의 어떤 대표적인 효자 상품 하야부사의 감소가 좀 그 판매 감소가 좀 눈에 띕니다. 스즈키의 특성상 그리고 특히 그 하야부사의 특성상 그 모델 체인지 주기가 긴데 신형 하야부사가 등장하고 신차 효과의 약발이 좀 떨어질 때가 됐어요. 뭐 요거는 단순히 그냥 하야부사의 인기가 하락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냥 하야부사의 판매량이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그 전이 잘 팔렸던 거다. 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야부사가 메가스포츠, 그 초고속 스포츠 투어러 여기에서는 이미 좀 하나의 대표 브랜드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드림바이크를 하야부사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 정도 판매량이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스즈키 입장에서 좋은 소식이다. 이거는 내년에 DR이 복귀하는데 이게 꽤나 인기가 많을 것 같죠. CRF만 파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팔고 있잖아요. 거기에 뭐 보그 300 랠리가 한 80대 정도 팔렸으니까 뭐 여기에 뭐 690, 701 뭐 이런 바이크들, 그 듀얼 스포츠가 큰 한 500대 시장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게 1년 사이에 한 2배 정도 커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엔트리 어드벤처 영상 올라가고 뭐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질문 많이 받았고, 이렇게 낮은 클래스에서 그 가벼운 듀얼 스포츠 바이크가 필요한 사람들 중에서 CRF나 보그 300에서 뭔가 좀 아쉽다 이런 걸 느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DR을 선택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DR 입장에서 의외의 수요는 기존 듀얼 바이크 디자인이 좀 너무 하이테크스러워가지고 딱히 꽂히는 바이크가 없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그 DR이 그냥 그 순수 바이크의 디자인만으로 굉장히 지금 어필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DR의 S 모델, 그러니까 듀얼 스포츠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가볍게 타고 싶은 사람, 뭐 그냥 단순히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 지금 현재 현행 팔고 있는 모타드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바이크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비 주기가, 뭐 관리 주기가 너무 짧고 SM도 꽤나 좋은 모델이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아예 독과점이에요. 그 클래스에는 DR밖에 없어. 그나마 듀얼 스포츠는 CRF나 뭐 보고 300랠리처럼 제한적이긴 해도 공급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모타드는 진짜 그 명맥이 끊겼었더라고요. DR이 출시하면 모타드도 잘 팔릴 것 같고, 그러니까 SM도 잘 팔릴 것 같고, S도 꽤나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스즈키를 요약하자면은 그 하야부사나 S1000 GT처럼 기존의 베스트셀러 모델들, 이것들의 감소가 눈에 띄지만 신차들이 그걸 효과적으로 잘 막아줬고, 비즈니스에서 버그만 스트리트의 판매량 상승이 굉장히 독보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출시되는 DR이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즈키의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즈키는 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와사키는 전체적으로 모델들의 판매는 확실히 감소했어요. 네. 특히 그 버시스 시리즈는 이거는 뭐 버리는 카드인가 싶을 정도로 안 팔리는 건지 안 파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게 신모델이 이거를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로 4RR이랑 6R이 잘 팔았더라고요. 4RR이 한 160대, 그리고 6R이 한 110대. 줄어들기는 그 가격대가 낮은 바이크들에서 줄어들었는데, 잘 팔린 바이크들은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바이크들에서 잘 팔아먹었거든요. 가와사키는 24년을 잘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와사키 하면은 뭔가 그 남자의 가와사키네, 뭐 가와사키는 가와사키이기 때문에 탄다, 뭐 이런 특유의 그런 오글거리는 수식어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는 확실히 충성팬이 많고 가와사키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또 그리고 가와사키 입장에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W230 아니면은 그 메구로 S1으로 좀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메구로 S1이 유력한가 봐요. 이게 일본에서 72만원대거든요.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800언더에만 출시를 해준다면은 꽤나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달러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이랑 하니까 그냥 N이랑 원이랑 치고받고 이게 아니고 기준이 달러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걸 800언더에 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잠깐 뭐 메구로랑 가와사키의 인연을 뭐 이야기해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의외겠지만 가와사키 최초의 모델은 사실 스쿠터였어요. 이게 그 베스파의 인기 때문에 스쿠터 하면 모노코크 뭐 이런 좀 공식이 성립이 됐었습니다. 항공기 제작 기술이 있는 브랜드들은 모노코크 기술이 있으니까 전쟁도 끝났고 자연스럽게 스쿠터 개발에 눈을 뜨게 되죠. 우리가 아는 그 미쓰비시도 스쿠터를 꽤나 많이 팔아먹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가와사키가 우리도 한 스쿠터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당시에 가와사키 호라고 스쿠터를 하나 출시해요.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굉장히 출중했어요. 그러니까 이쁘고 잘 만들었으면 잘 팔려야 되잖아. 근데 가와사키가 쫄딱 망합니다. 이게 한 200대 정도 생산하고 접었다고 하는데, 가와사키가 만들긴 잘 만들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와사키 스쿠터의 존재를 몰라. 이게 유통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와사키가 생각을 했죠. 아, 우리가 판매망이 있어야 되겠구나. 만드는 건 자신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일본 전역에 판매량을 갖추고 있었던 그 브랜드가 메구로였어요. 가와사키가 메구로 제작소와 협업을 하죠. 메구로 제작소의 유통망을 이용해서 가와사키 바이크를 판매를 했는데 이게 꽤 잘 팔렸었나 봐요. 그게 한 196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로부터 4년 후에 메구로는 대형 바이크 위주의 라인업이었는데 이게 조금 회사가 좀 부진을 겪게 되는 원인이 돼요. 가와사키가 메구로의 도움을 받아서 시장에서 잘 팔아먹고 있었었는데, 이제 가와사키가 상당히 좀 치고 올라온 상황. 그래가지고 그때 가와사키가 메구로를 인수하게 되죠. 우리가 아는 그 클래식 바이크의 대명사 그 가와사키 W가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다시 그 W230 이야기로 좀 들어오면은, W230이 메구로보다 한 8만엔 정도 싸요. 만약에 뭐 W230이 우리나라 수입된다고 하면은 한 700만원 왔다 갔다, 메구로로 들어온다면 뭐 800 왔다 갔다 뭐 이 정도 보는 게 상식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공랭 이런 쿼터 클래식 바이크 이렇게 보면은 꽤 비싼 편이죠. 한 뭐 7, 800선 된다는 게 이게 넘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혼다의 GB350은 그것보다 훨씬 싼 가격에 런칭을 했잖아요. 저는 GB350과 가와사키 W는 그냥 전혀 다른 노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와사키 W230은 왕년에 에스트렐라나 이런 본인들의 쿼터 클래식 바이크들을 복원하는 것에 훨씬 진심이 느껴지죠. W230의 구성을 보면. 근데 이제 GB350은 혼다의 과거 쿼터 바이크라고 하면 12, 223이나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것에 전혀 진심이 안 느껴지거든요.
과거에 순행은 고성능 바이크에서 주로 쓰였고 뭔가 공랭은 좀 일상적인 바이크 이런 거에서 주로 쓰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설계가 쉽고 좀 구조가 간단하니까 뭐 지금에 와서야 공랭 엔진을 출시한다는 거는 뭐 까다로워진 환경 기준, 소음 기준 이런 걸 충족하는 것에 너무나 많은 개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 개발비를 뽑아낼 자신이 없다. 저는 좀 그런 분석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공랭 엔진을 출시하려고 하면은 판매량이 어느 정도 보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출시가 가능한 물건이 됐어요. 이제는 혼다보다 훨씬 모터사이클에서 작은 브랜드잖아요. 그 작은 브랜드도 그들의 헤리티지를 살리는 쪽으로 일을 봤는데 혼다는 인도 안에 그 막강한 판매량 거기에 너무 의존해서 헤리티지를 살리는 쪽을 그냥 버리고 인도를 믿고 너무 쉬운 쪽으로 일을 봐버린 거죠. 이런 판단들에서 일본인들이 그 가와사키를 좀 더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유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혼다에서 닥스나 뭐 헌터커브, 몽키 이런 것들 보면은 레트로 뭐 이런 재출시 이런 것들을 너무 멋있게 잘 풀어내잖아요. 이게 왜 유독 GB350에서는 과거의 혼다가 잘 안 느껴지고 로얄 엔필드가 느껴지는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죠. 이게 물론 기업의 논리로 보면은 그 시장이 달콤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혼다는 1위 기업이니까 기업의 윤리로 보면 그게 맞는가? 좀 그런 거는 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죠. 저의 해석은 좀 부정적인 쪽인 거고 이게 예를 들면은 스시를 정말 잘 만드는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집에 탄두리 치킨 집이 엄청 잘 돼. 갑자기 이 스시집에서 탄두리 치킨을 출시한 느낌인 거죠. 본인들이 잘 할 수 있는 거에서 스피릿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이렇게 GB가 잘 팔리면은 저나 그런 과거의 혼다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CB223이나 뭐 FTR 223 요런 혼다의 공랭 쿼터를 만날 확률은 더 낮아지죠. GB350이 잘 팔리고 있으니까 굳이 그런 걸 개발할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그 W230의 출시가 이제 저는 굉장히 좀 반가운 거죠. 봐라, 안 되는 거 아니지 않냐. 분명히 그런 바이크를 출시할 수 있지 않냐. 물론 W230도 일본 생산은 아닙니다. 태국 생산입니다. 근데 뭔가 그 W230은 태국에서 태어는 났는데 일본인 같은 느낌이 있죠. 그 GB350은 그 일본 국적의 인도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와사키 이야기인데 너무 혼다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네요. 아무튼 그 W230을 칭찬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혼다 GB350의 아쉬움을 좀 빗대어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가와사키의 분위기를 요약하자면은 이게 애초에 그 라인업에 상용이 없었다는 게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는 그게 호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이번에 출시한 신모델의 가격들이 결코 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와사키의 그 콘크리트 지지층 이게 굉장히 단단하구나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내년에 출시하는 W가 꽤나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와사키는 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제 4대 브랜드를 마무리해보고 이제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뭐 기타 브랜드 뭐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볼게요. BMW의 글로벌 실적은 22년도에 BMW 모터라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었는데 23년에 그 22년 실적을 갱신하면서 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럼 이제 BMW의 국내 상황은 어떤가? 이거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모델들의 판매량이 감소했고 이 감소된 판매량이 BMW가 지금 역대급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역대급 프로모션을 하고 있음에도 이 정도의 판매량, 이 정도의 성적표를 받았다는 것은 BMW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또 BMW 신형 모델들이 뭐 출시를 안 한 게 아니죠. 이번에도 꽤 많은 신형 바이크들 출시를 했는데 그 모델들이 전부 뭔가 그 시장에서 딱히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1년에 1250GS 그러니까 이전 세대 1250GS가 한 400대, 450대 막 이렇게 팔았어요. GS 어드벤처가 1300GS로 그 세대 교체를 했잖아요. 근데 올해 팔린 GS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 세대 교체를 1300으로 했음에도 1250GS 어드벤처가 올해 가장 많이 팔린 GS입니다. 그리고 1300GS의 판매량 그리고 1300GS 어드벤처의 판매량까지 더해도 작년에 1250GS 어드벤처의 판매량을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 모델을 합쳐도 그럼 어느 정도로 힘든 상황인지 좀 느낌이 오시죠? 또 GS의 위기라는 게 FGS들, F900, 뭐 F850 이런 것들도 판매량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GS의 이미지를 다른 GS들이 그 낙수 효과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GS라는 이름 자체가 좀 힘든 길을 가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R1290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전 세대 R9T가 R9T 스크램블러, 어반지에스 이런 R9T 패밀리들 있잖아요. 이게 한 350대 정도 시장이었어요. 근데 그 R1290가 R12 그리고 R1290 이렇게 두 모델을 합쳐서 한 60대 정도 팔았거든요. 350대 시장이 60대 시장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와중에 시승차도 끼어있다는 거야. 그 60대 안에. 그러니까 조졌죠. 지금 R12는 굉장한 위기라고 봐야겠죠. 이게 할리에서 CVO 같은 모델이 이제 BMW에서는 M인데 할리가 힘든 와중에 그 CVO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BMW의 M은 그 할리 CVO만큼의 존재감은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조금 좋은 소식이 아니고, 장사가 잘 되는 집일수록 그 우리가 메뉴가 단촐하잖아요. 국밥 맛집은 진짜 국밥만 팔고, 설렁탕 맛집은 설렁탕을 팔고, 약간 이런 식인데 R18 보면은 메뉴가 너무 많아요. 지금 어떤 R18이 있는지 그 종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 너무 많아요. 이게 올해 그런 판매량 통계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BMW는 그 전체 그 클래스, 어느 클래스를 불문하고 전방위적인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BMW가 이 위기를 타개할 만한 뾰족한 신차 발표라든지 획기적인 그런 게 필요한데,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솔직히 보이지 않아요. 한국 BMW 모토라드의 분위기는 확실히 다운입니다. 이제 BMW 이야기했으니까 할리 데이비슨을 이야기하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2023년에 할리 데이비슨 내에 잘 팔린 바이크 10개 이걸 추리면 다 100대 이상 팔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5등만 돼도 100대를 못 팔고 있어요. 눈에 띄는 판매 감소가 일어난 거죠. 현재 $1 환율 미쳤죠. 그래서 내년도 할리는 더욱 힘들겠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다 땡겨와야 되니까. 현재 우리나라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는 이게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죠. 그냥 로드글라이드 코리아라고 봐야 돼. 이게 이 단일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로드글라이드가 그 여러 가지 그 세분 모델 합쳐가지고 한 450대 정도 팔았는데 브레이크아웃이 한 110대 팔았거든요. 이 두 개 말고는 다른 바이크들이 대부분 하락했어요. 스트릿밥처럼 현재 할리에서 비교적 엔트리를 맡고 있는, 그 스트릿밥이 엔트리라는 것도 약간 웃긴데, 그 스트릿밥처럼 비교적 엔트리를 맡고 있는 바이크들의 낙폭이 큰 게 할리 데이비슨의 굉장한 악재입니다. 지금 현재 할리 데이비슨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현상 하나를 짚어보자면은 로드 글라이드 그리고 스트리트 글라이드의 CVO는 굉장한 고가 모델이고 스페셜 모델이거든요. 한정판 같은. 근데 그게 작년에 두 모델을 다 합쳐서 15대 정도 팔았어요. 근데 올해 CVO 모델을 100대 팔았어. 100대. 그러면 엄청 많이 판 거잖아요. 특수 모델을. 단순히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지금 비교적 엔트리를 맡고 있는 스트리트 밥이 68대를 팔았습니다. 근데 일반 로드글라이드 말고 굉장히 고가의 모델 CVO가 65대를 팔았어요. 엔트리 모델과 초고가 모델이 비슷하게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고가 모델이 잘 팔려서 이 현상이 생겼냐? 그거 아니죠. 엔트리 모델이 안 팔렸기 때문에 그 두 대의 판매량이 비슷해진 거죠. 이거는 상당히 기형적인 현상이죠. 그 CVO라는 거는 그 희소성 자체가 그 바이크의 가치인데 이제 더 이상 한정판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고부가 가치 바이크를 팔아서 이 상황을 틀어막고 있는 할리 데이비슨에게 CVO가 흔해진다? 이거는 사람들이 CVO를 선택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CVO나 그 로드글라이드 같이 고가의 할리 모델의 의존도가 높다는 거는 그 할리 데이비슨의 주 소비 연령층의 그 나이대가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어렵죠. 시간이 할리 데이비슨의 편이 아니죠. 점점 고객이 사라지지 더 태어나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판매량 자료가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의 판매량 자료가 아니고 그냥 번호판을 달면 제가 열람할 수 있는 자료란 말이에요. 코리아에서 판매된 수치가 아닌 것도 잡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할리 데이비슨의 지금 일부 수치는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할리 데이비슨의 정규 매장이 아닌 2차 시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 2차 시장에 들어온 물량 중에 CVO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저는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판매가 감소했는데 매출마저 온전히 그럼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의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거든요. 프로모션까지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더 충격적인 거는 CVO가 완전 소진이 안 됐다? 이거는 롤렉스에서 데이토나가 남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냥 판매량 수치만 봤을 때 로드글라이드나 이런 고가의 스페셜 모델들이 할리를 견인하고 있다, 할리를 잘 방어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지금 이거는 상당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다. 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도 저도 소유하고 있고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순행 모델의 연이은 실패 누적 삽질 많이 했잖아요. 엔진만 냉각시켜버려야 되는데 고객들의 마음까지 냉각시켜버린, 그리고 현재 엔트리 모델 중에 경쟁력이 있고 매력이 있는 모델이 안 보인다는 점, 할리 데이비슨 소비자들의 고령화, 이 세 가지 요인이 지금 할리 데이비슨의 숙제인데 이 숙제를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일은 아니지만 저도 고민이 돼요. 당연히 할리 데이비슨의 전망은 다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엄프는 굿뉴스랑 배드뉴스가 너무 선명합니다. 일단 굿뉴스는 400 시리즈가 해당 카테고리에서 잘 안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점유율을 높여갈 공산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스피드 400이 11월까지 고객에게 인도된 게 한 120대, 스크램블러 400X가 약 80대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대 정도가 풀렸는데 트라이엄프의 이 모델들의 마진 구조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트라이엄프라는 브랜드를 경험하게 만드는 미끼 상품 같은 역할은 충분히 해줄 것 같다. 이 바이크들이 지금 현재 인도 바자지에서 만들었잖아요. 인도에서 생산된 바이크들이 아무래도 연평균 기온이 우리나라 같은 겨울은 경험하기 힘들다 보니까 가스캔류가 조금 약합니다. 겨울을 한번 넘어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겨울을 넘어가면은 이제 시즌 온 됐을 때 바이크에 대한 이슈들, 이제 그런 것들까지 좀 컨트롤이 되면은 트라이엄프의 이 400급은 굉장한 효자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트라이엄프한테 굉장히 좋은 굿뉴스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400급 다음으로 잘 팔린 게 본네빌 T120인데 사실 그 T120이 그 R9T랑 상당히 라이벌 관계였죠. R12가 이제는 라이벌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 급의 클래식 바이크는 본네빌이 다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트라이엄프 입장에서 배드뉴스는 무엇인가? 앞에 두 개 굿뉴스 빼고는 다 배드죠. 방금 언급한 바이크들 말고는 와, 저런 것도 수입해준다고 싶을 정도로 안 팔리는 모델들이 많아요. 트라이엄프라는 게 클래식 바이크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클래식 바이크 전문 브랜드라고 하면 로얄 엔필드가 좀 그쪽에 가까운 거고, 트라이엄프는 토탈 브랜드예요. 신형 모델들도 꽤나 많이 만들고 있고 또 경쟁력 있는 바이크들도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는 괜찮은 반응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클래식 카테고리 바이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클래식이 아닌 다른 바이크들을 어떻게 판매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인가, 헤리티지 모델들에서 얻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어떻게 다른 바이크들까지 연결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트라이엄프에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굿뉴스의 무게감과 배드뉴스의 무게감을 비교해보자면은 그래도 그 배드뉴스는 고질적인 거고 굿뉴스는 좀 새로운 거여가지고 굿뉴스의 무게감이 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트라이엄프는 굿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브랜드들은 짧게 좀 치고 넘어갈게요. 지금 한국에서 이 두카티의 덩어리를 유지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팔아야 돼요. 더 팔려면은 볼륨 모델이 뭔가 하고 눈에 띄어야 되는데 그게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두카티도 그 BMW R18처럼 메뉴가 너무 많아. 뭐 멀티스트라다에서도 뭐 엄청 많고 뭐에서도 엄청 많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메뉴가 너무 많은 식당이다. 메뉴가 너무 많으면 맛집이 아닐 확률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 한정해서 두카티에게 그렇게 좋은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두카티가 한 막 수백 대씩 모델별로 막 수백 대씩 팔고 이런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지금의 볼륨을 지키는데 급급하고 있는데 그거를 대부분 프로모션으로 맡고 있단 말이에요. 내년, 내후년 이게 프로모션이라는 게 누적이 되면은 브랜드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 역설적으로 글로벌 상황은 좋거든요. 두카티도 23년도 기준으로 최고 실적을 갱신했으니까 글로벌 상황이 좋다 보니까 과연 두카티가 우리나라의 힘든 상황을 타개해줄 만한 어떤 엔트리급 바이크를 출시해준다거나 이럴 이유가 없죠. 두카티는 두카티 코리아의 힘든 상황이 아마 전혀 공감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이태리 본사에서도 적당한 솔루션을 제시해주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다. 두카티 코리아는 힘듭니다. 원래 이제 클래식 바이크라는 것 자체가 사치품 같은 느낌이 좀 있었죠. 사치품이 아닌 클래식 바이크로서의 그런 마켓을 형성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근래에는 로얄 엔필드였고, 그 로얄 엔필드가 거기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짧은 시기에 많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입문자가 많이 생산된 것도 로얄 엔필드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했던 것 같고, 기존 모델들 메테오나 슈퍼 메테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판매를 좀 지켜줬고, 그리고 신모델 블릿이나 샷건
이런 것들이 메가 히트는 아니지만 그냥 잔잔바리로 좀 팔려주면서 브랜드 전체 볼륨은 확실히 24년도에 줄었어요. 뭐 물론 판매가 줄었으니까 위기인 건 사실이죠. 위기인 건 사실인데 큰 위기라기보다는 숨고르기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게 내년도에 뭐 뉴 히말이나 게릴라 450 그리고 베어 650, 클래식 650 인기가 제법 있을 것 같은 그냥 인기가 예측이 되는 바이크들이 내년도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올해 감소를 하더라도 내년도에 상당히 회복을 할 만한 좋은 재료들이 많다. 올해 또 로얄 엔필드 판매량을 보면서 헌터 350이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아, 역시 로얄 엔필드는 클래식 무드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게 또 좀 확인이 된 것 같고, 내년도에 출시될 바이크들이 또 그런 부분에 강점을 갖추고 있는 바이크들이기 때문에 출시 대기 중인 바이크들이 잘 스케줄에 맞춰서 출시를 해준다면은 올해 분위기를 상당히 만회할 것 같아요. 로얄 엔필드는. 외국에서 뉴스가 나왔죠. KTM 관련해서. KTM 그 오스트리아 피에르 모빌리티 그룹이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글로벌 재고가 10만 대가 쌓여있다. BMW가 전 세계에 1년에 한 20만 대 팝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재고죠. 근데 그럼에도 저는 KTM이 절대 없어지진 않는다. 회사가 없어질 수는 없어요. 무조건 이거는 어디서 인수를 해도 인수를 할 것이고, 뭐 이번에 KTM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라인업 정리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890을 팔고 있는데 790도 팔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겹쳐요 이게. 890을 살 사람이 790을 사게 되는, 아니면 790의 존재 때문에 890의 구입을 망설이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호작용을 만드는 그 라인업 배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교통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글로벌 상황은 이렇게 보고, 뭐 우리나라 KTM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그 물류센터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가봤거든요. 그리고 부품을 엄청나게 쟁기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KTM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그 부품 수급에서 오는 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부품 창고, 물류 창고를 굉장히 크게 지었고 부품 재고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뭐 일단 우리나라 KTM도 절대 없어지진 않는다. KTM 외국에서 사라질 일도, 국내에서 전개를 안 할 일도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좀 KTM의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감지되는 신호가 어떤 거냐면은, KTM은 바이크를 잘 타는 고수들, 이런 사람들이 타야 될 것 같은 바이크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근데 390들, 어드벤처, 390 듀크, 그리고 RC390 이런 것들의 판매량이 전년도보다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엔트리 KTM의 판매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KTM에게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KTM이라는 브랜드는 조금 그 이미지가 얕잡아 보일 필요가 있어요. 너무 강해 보여. 그런 부분은 KTM에게 좋은 신호인데, 이 좋은 신호에다가 힘을 더 보탤 수 있는 지금 신형 390 어드벤처, 뭐 신형 390 엔듀로 뭐 이런 것들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그것들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저는 조금 기대가 됩니다. KTM에 대해서는. 중국산 바이크에서 대장주라고 하면은 뭐 존테스, 그 존테스 쿼터 스쿠터가 750대를 팔았더라고요. 엄청 많이 팔린 거거든요. 토르자, 엑스맥스, ADV 350 이 다음으로 많이 판 건데, 그러면은 위에 바이크들은 다 쟁쟁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이 존테스. 오,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450SR CF 모토에 이것도 한 107대, 그리고 800MT 이것도 한 60대 정도 팔았는데 지금 꽤나 많이 판매가 는 수치거든요. 뭔가 평가가 조금씩 그 바뀌어가고 있다, 이거는 느껴져요. 이게 판매량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고, 이게 물론 이게 한 방에 그 중국 브랜드라는 거에 대한 반전되고 인식이 깨지고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살살 녹아내리고 있다, 이 정도의 느낌? 올해도 뭐 꽤 여러 모델들이 중국 브랜드가 출시가 될 것 같고, 기대가 되는 바이크가 존테스의 그 어드벤처 스쿠터 쿼터급에 이제 그게 좀 기대가 되는데, 이제 그거는 존테스에서는 여전히 350D나 350E 이것들이 볼륨 모델로 자리 잡을 확률이 높은데, 존테스의 그 어드벤처 스쿠터가 볼륨 모델까지는 아니겠지만 존테스라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끌어올려줄 바이크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잘 만들어졌어요. CF 모토의 450MT나 450 CLC 이런 바이크들이 지금 출시를 대기 중인데, 타보면 바이크가 또 괜찮으니까 제가 CLC도 한번 긴 시간 아닌데 잠깐 타봤거든요. 이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 CF 모토의 판매량도 견인해주겠지만 이미지도 상당히 끌어올려줄 것 같다. 이게 중국 바이크 이야기 하면 AS 이야기가 뭐 끊임없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중국 바이크라는 거는 중소기업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대형 기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막 CF 모토 같은 그런 중소기업에서 괜찮은 바이크, 좀 탈만한 바이크 하나 나왔어. 근데 그거 보고, 야, 너네 왜 AS를 삼성같이 못해? 요런 느낌이란 말이죠. 시간이 좀 걸리죠. 이제 막 괜찮은 바이크가 이제 막 국내에 선보인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더 팔릴 것이고, 더 팔리면 당연히 더 AS망은 늘어날 겁니다. 만약에 그게 불만인 사람은 지금 타지 마라. 좀 더 나중에 지켜보고, 뭐 그때 마음에 안 들면 안 타도 되고, 그때 마음에 들면 그때 타도 되고,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왜 너네 삼성같이 AS 못하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 불가능하거든요. 뭐 중국 브랜드 이야기하면 고질적으로 또 나오는 이야기가 먹튀 이야기죠. 이게 먹튀라는 것도 사실 그 바이크가 계속 팔렸으면 먹고 튀겠어요. 계속 팔겠지. 그 브랜드가 인기가 없고 뭔가 판매가 생각처럼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브랜드를 날리는 건데, 잘 팔리면 그 브랜드를 날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제 중국 브랜드들이 존테스나 이런 CF 모토나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서야 탈만한 바이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점유율은 점점 늘려갈 겁니다. 존테스의 신모델이나 그 CF 모토의 신모델들이 그걸 좀 가속화시킬 모델들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목이 너무 아픕니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긴 영상인데 이제 편집을 생각하니까 깜깜하네요. 어떻게 오늘 이야기가 좀 흥미로우셨나요? 흥미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게 돼서, 물론 이게 편집이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언제 업로드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좀 죄송하고, 그래도 영상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굵직한 스케줄은 좀 끝났거든요. 좀 최대한 많이 찍고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알람 설정은 뭐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시고요. 이상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떠들었던 더스티노의 박쌤이었습니다. 행복하시고 내년 시즌 재밌게 바이크 라이프 즐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부릉부릉! 아, 이제 드디어 끝났다.